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있는 책은 방송대 교재인데요. 제가 방송대에서 수업을 들었던 과목의 교재입니다. 미국 문학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좀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다시 보고 있는데요. 수업 중에도, 방송대에서 수업 중에서도 마음에 깊이 남았던 부분이었고, 지금 다시 볼 때도 참 가슴을 이렇게 좀 찌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식이 높은 편이 아니고, 영문학에 대한 어떤 수준도 뭐 높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잘 소화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책의 관련 부분을 한번 읽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 합니다. 음,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멜빌에 관해서인데요. 자, 허먼 멜빌이라고요. 19세기 미국의 작가입니다. 모비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필경사 바틀비라고 의 책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멜빌의 작품이 이제 이 책에는 일부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좀 찔렀던 부분은 멜빌의 작품보다는 오히려 멜빌의 인생 자체가 제 마음을 좀 찔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중꺾마 그러잖아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이제 중꺾마라고 했을 때 멜빌은 이제 중꺾마는 중꺾마인데요. 좀 안타까운 중꺾마. 좀 아, 어, 좀 끝이 좋은 중꺾마가 아니라 좀 안타까운 중꺾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좀 어떤 작품이나 작품성에 대한 것보다는 멜빌 자체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먼 멜빌은 나사니엘 호손의 허먼 멜빌의 나사니엘 호손 칭송은 잘 알려져 있다. 호손은 예컨대 젊은 굿맨 브라운에서 자기 선조들의 역사적 행적을 대놓고 사악함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과거의 역사적 과거가 하나둘 겹쳐져 결국에는 젊은 세대의 일원인 주인공 브라운이 따라 걷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봉착하게 되는 끔찍한 악마의 제의의 현장이 된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물론 호소는 브라운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그것이 꿈인지 환상인지의 판단 여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둠으로써 그 진술의 책임 소재에 따른 부담에서 슬그머니 벗어난다. 그러나 자신의 역사와 문제를 바라보는 호손의 시선은 매우 단호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역사 앞에서 엄정한 호손의 태도에 대해
그를 미국의 대표적인 국민 작가로 칭송했던 멜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용 시작. 너세니엘 호손에게는 위대한 진실이 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악마조차도 그로 하여금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인용 끝. 두 작가는 기질이나 작품 경향 등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지만 멜빌이 생활에 쪼들려 뉴욕 살림을 청산하고 호손이 살던 근처에 농장을 마련해 생계를 꾸리기 시작할 때 집필한 모비딕을 호손에게 헌정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두 작가의 관계는 문학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 서로 비슷한 것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깊고 어두운 진실을 대면할 때 보이는 비타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소는 할 소리는 다 하고도 빠져나갈 구멍은 그것대로 마련하고 있는 이를테면 쥐고 빠지는 수법이 능한 정규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자 다소 샌님 같았다면 멜빌은 사뭇 대조적이었다. 멜빌이 호손에게 비타협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비타협성으로 치자면 바다를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으로 삼은 열혈 청년 같던 멜빌 역시 호손 못지않았다. 모비딕을 쓰고 난 뒤 멜빌은 호손에게 보낸 편지의 1절에서 제가 가장 쓰고 싶어하는 글은 금지를 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른 방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멜빌의 일면이 잘 드러난다. 멜빌의 고집스럽고 비타합적인 성격이 그의 고단한 인생을 초래했겠지만 여기에는 당대 문학시장의 상황도 주요하게 얽혀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달, 그에 수반되는 주기적인 경제적 위기, 자본과 노동의 대립과 갈등, 인디언 추방과 멕시코 전쟁 등에서 노골화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노예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남북 전쟁 등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문학시장도 인쇄술과 철도교통의 발달로 값싼 문학작품의 생산과 배급이 대량으로 유통될 기반이 마련되는가 하면 독자층도 비교적 다양해진다. 그리고 대중적이면서 감상적인 여성 작가들도 대거 등장하여 독자층을 선점하게 된다. 허먼 멜빌은 1819년 뉴욕에서 부와 명성을 유지하던 오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상업으로 성공했던 아버지가 경제적 파산으로 정신적, 육체적 쇠락 끝에 빚만 남기고 죽자 12살의 멜빌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운 탓에 멜빌은 아무런 완충장치나 보호막 없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곧바로 쓸려 들어가게 된다. 이때부터 멜빌은 은행원, 상점점원, 농사일, 시골학교 선생 등 그야말로 잡다한 일을 하다가 20살에는 선원이 되고 21살 때는 무모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고래잡이 배를 탄다. 이런 순탄치 않은 경험은 후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멜빌 소설의 배경과 주제가 되는가 하면 필경사 바틀비 같은 작품에서 자본주의 압박과 그로 인한 정신적 문제를 탐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를 떠나 온갖 잡다한 일을 하던 멜빌은 잠시 법률 사서 일을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20살이 되던 1839년에 선원명부에 서명하고 포경선에도 승선하면서 5년간 선원 생활을 했다. 멜빌이 작가의 그 길에 들어선 것은 바다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뉴욕에 돌아온 1844년 무렵이었다.
이런 경험을 한 탓에 멜빌의 1840년대 소설 타이피, 오무, 레드번, 화이트 재킷 등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바다에서의 모험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고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멜빌의 문학적 야망이 한결 더 진지하게 철학적인 소설로 향하면서 더 큰 문학적 시련이 시작되었다. 대작 모비딕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형편없었던 것이다. 이 작품이 인기가 없을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추구한 것을 놓지 못한 채 전력 투구하던 멜빌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깊이 병들고 만다. 멜빌은 모비딕 이후에도 고집스럽게 피에르, 사기꾼 등과 같은 실험적인 작품으로 나아갔다. 이런 일련의 실패 이후 1850년대 말에 멜빌은 깊은 심리적 좌절 속에서 작가의 길을 포기하고 1866년 이후 20여 년간은 세관 검사장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다가 궁핍과 고독 속에 생을 마감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